미친 사랑의 노래 여름의 환 김채원. 그녀가 서 있던 방 안에 한 전경이 떠오른다. 문은 앞뒤로 열려 있어 맞바람이 세게 쳤다. 그 소리는 공중에 수천 수백 필의 광목을 펼치는 소리 같았다. 수천 수백 필의 광목이 펼쳐지며 펄럭이는 소리를 듣기 위해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 빗소리도 함께 들렸다. 바람은 시간을 초월하여 옛날에서 지금으로 불어오고 있었다. 어린 시절 어디론가 불어가던 바람, 그 바람이 이제 얘까지 온 것이다. 문득 그 바람에 휘말려 어딘가로 데려가진다면 하는 두려움에 얼른 담벼락이나 나무 둥치를 잡으며 집으로 숨어들려 했던 기억이 그녀에게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바람이 데려가는 곳은 어디일까 강한 호기심 섞인 동경을 품었다.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어디로 데려가다오. 창 위에 쳐놓은 굵은 대나무발 하나가 펄럭하고 부풀어 오르듯 움직였다. 그 발은 허공에 떠있는 도폭 같았다. 허공은 먹물을 들인 승의 옷과 같은 빛깔을 띠고 있었다. 도폭 밑에 노인이 앉아 한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노인은 앞 뒷문을 열어 맞바람 치게 해놓고 앉아 있었다. 숨이 모자라는 듯 바람 속을 향해 한숨 한숨 들이키고 토해 놓았다. 숨은 금방 꺼질 듯 너무 가벼웠다. 바람 때문에 숨을 쉬는지조차 느낄 수 없었다. 노인의 뒤 마룻방 안 깊숙한 곳에 그녀가 노인이 보고 있는 방향 쪽을 응시하고 서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코를 톡 쏘는 마늘 장아찌의 불 간장이 끓고 있지만 그녀는 불만 약하게 줄여놓을 뿐 냄비 뚜껑을 열어보고 거품을 걷어내는 일은 하지 않았다. 바람소리 세세로 전파를 타고 조그맣게 들려오는 것은 노인이 방 안에 틀어놓은 라디오 소리였다. 그녀가 서 있는 현관문으로 산의 푸르름이 보이고 있었다. 창을 통해서 현관문으로 빠져나가는 바람, 현관문을 통해서 창으로 빠져나가는 바람, 맞 부딪힘으로 인해 바람은 더욱 거세어진다. 방 안은 바람의 통로였다. 그녀 순미는 20여 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 사이 3번인가 아들과 와서 한 달씩 지내다 갔으니까 온근 20여 년은 아니라 해도 그러나 사이사이 여름 동안 잠깐씩 지낸 그 기간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일까? 조금씩 변해가는 주위 사람들과의 채취를 맛보는 정도에서 그치고 공항의 어설픔 속에서 출국 수속을 서둘러 마치고 떠나가곤 했던 것이다. 그녀가 떠나고 난 후 나는 언제나 멍해져서 대합실에 한동안 눌러앉아 있거나 뷔페식으로 된 식당에 가서 공깃밥에 열무김치와 된장국을 먹고 다방에 가서 혼자 차를 마시며 오래오래 앉아있거나 했다. 우리에게는 어떤 애절함도 이미 없는지 모른다. 단지 가슴 한 귀퉁이를 후비고 지나는 아픔, 밑이 빠지는 듯한 공허 따위가 드문드문 떠있는 섬처럼 가슴 속에 자리하고 있을 뿐인지 모른다. 순미는 20시간 가까이 참아내야 하는 비행기의 웅웅거림 때문에
무어라 갈피 잡을 수 없는 속에 자신을 던져놓고 있을 것이다. 그녀가 잘 갔느냐고 안부를 물어온 옛 동창의 전화에 나는 공항 근처의 하늘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거기가 강화도에 가까워서일 거라고 동창이 말했다. 그녀를 배웅하고 올 때마다 이 하늘이 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은 어디에 연유한 것일까? 순미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내가 무심히 얘기 듣던 자세에서 갑자기 탐색하는 눈초리를 던졌던 것은 바로 그런데 근거를 둔 무의식의 발로였던가. 무슨 실마리라도 찾으려는 듯 그녀의 얼굴에 조명등을 비치며 구석구석 후비려 했던 것일까? 아마 그랬던 것 같다. 그랬기 때문에 순미는 웃으며 얘기하던 것을 멈추고 때로 멍한 표정을 띄었던 것 같다. 그녀는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자신이 있다고 했다. 커다란 가슴을 싸쥐고 약간 웃는 모습으로, 그러나 결연한 의지가 담긴 표정으로 몇 번인가 말했다. 연애를 한다면 자신이 없지만 함께 동거한다면 자신이 있어. 서로 함께 생활하는 거라면 말이야. 이제 50인 그녀가 가발을 쓰고 앉아서 그렇게 말했으므로 나는 약간 어리둥절해 하면서 말참견을 했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인데 혼자만의 생각으로 되는 일일까? 그러면 그녀는 웃으면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래서 어쩐지 연애가 아닌 생활이라면 자신이 있다고 다시 반복하여 말했다. 만약 재혼 상대가 그런 남자가 아니었다면 정말인 정을 쏟으며 잘 살아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자신이 재혼을 하여 1년 동안 흠뻑 애정을 쏟으며 살아봤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만약 재혼한 상대가 그런 남자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정말 잘해 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 너도 알다시피 나는 뺨에 흉터가 있어 바람 보는 날도 싫어했는데 그 남자한테 수영도 배웠고 정 같으면 상상이나 할 수 있겠니? 내 흉터를 다 보이고 내 전부를 다 드러내놓고 나는 바다 위에 누워서 이런 충만감, 만족감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로구나 했지. 새로운 가능성이란 정말로 무한한 것이구나 하고 말이지. 종이 너에게도 그 기분을 꼭 알려주고 싶었는데 나는 그녀의 심정, 내게도 꼭 알려주고 싶은 그 심정을 이해했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이란 말에서 어떤 향기를 맡는 듯 했다. 실제로 나는 그녀의 경험들을 내 경험으로 간접 체험 속에서 그간 삶의 경이로움을 맛보기도 했으니까. 그녀와 나는 육촌간이지만 한 집에서 자라서인지 친형제 이상으로 가깝다. 그녀는 어린 시절 고아가 되어 우리 집에 온 후 결혼하여 외국으로 떠나기까지 쭉 나와 함께 지냈다. 우리는 화장실도 같이 가서 하던 얘기를 계속할 지경으로 예나 이제나 얘기가. 어느 날 사람들이 바닷가 풀밭에 모여서 포크댄스를 했어. 서로가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모두 같이 손풍굽에 맞추어 춤을 추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명하면 그들이 가운데서 춤을 추고 다른 사람들은 둘러서서 음악에 맞추어 손뼉을 치는 거야. 어떤 백인 여자가 그 남자를 짚었어. 그래서 그 남자가 가운데로 나가서 춤을 추고
사람들은 둘러서서 음악에 맞추어 손뼉을 쳤지. 그런데 어쩐지 그 사람이 다음 차례에 나를 짚을 것 같아. 그래서 슬며시 빠져나와 바닷가에 세워진 배에 올라갔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가 나를 찾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 나는 얼른 갑판에서 선장 뒤에 숨었지. 그런데 그 사람은 끝까지 나를 찾아내어 끌고 내려갔어. 사람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박수치며 기다리게 하고선 나중에 사람들이 다 웃으며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지. 내 인생에 바로 그런 일도 있었다. 꼭 주인공 역할을 맡은 사람처럼 말이지. 섬으로 여행 갔을 때 얘기야. 그녀가 열중하여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녀에겐 불행한 일이 없었으며 전혀 재혼한 남자와 헤어지고 온 여자 같지 않았다. 뿐 아니라 내 눈에는 아직 그녀가 한창인 처녀 시절로 보이기도 그너머 9살의 아이로 보이기까지 했다. 혹시 그 사람한테 아직 미련 있는 것은 아니겠지?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녀는 모호하게 대답했다. 들었지? 그 얘기 네 친구한테서 너만 모르고 다들 알고 있었대더라. 그 남자가 미친 사람이라는 거. 다들 네가 결혼할 당시 알고 있었대. 네가 1년 살아보고서 깨달은 것을 사람들은 그 당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나는 잡아채듯 말했다. 그녀는 가발을 벗어서 손가락으로 빗어 놓으며 참 이 모든 것이 꿈이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잘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그런 남자였을까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행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 종이 너는 안 그러니? 나는 어린 시절 참 행복했던 것 같아. 참 행복하구나 하고 어린 마음에도 생각된 때가 많았어. 참 이상하지? 친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었는데도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 참 이상하지. 실은 나는 고아였는데도 왜 그렇게 행복을 느꼈던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했는지. 그리고 그 남자하고 1년 동안 행복이 무엇이라는 걸 다시 안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는 공간 속으로 밑이 빠진 듯 내리 퍼붓고 있었다. 집안에 널어놓은 빨래에서 무거운 냄새가 번지고 있었다. 여러 군데의 물난리 뉴스가 있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로 가던 길이었어. 내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갇혔어. 들어가서 문을 잠글 때부터 잘 안 닫혔어. 그래서 억지로 잠갔는데 이번엔 열리지를 않는 거야. 진땀이 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를 않아. 겁이 나고 전 같으면 너무 무서워서 기절이라도 했을 거야. 미국에는 화장실에서 강간이나 살인이 많이 나. 그런데 그때는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론 아주 안심이 되더라. 이 남자가 밖에 있다는 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 이 남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거기에서 빼내줄 사람이지 하고 조금 있으니까 이 남자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너무도 안 나오니까 웬일인가 찾으러 왔던 거야. 내가 안에서 문이 잠겼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아무 염려 말라고 안심시키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소리가 났어. 나는 그 안에서 안도의 웃음을 지었지. 우리의 이야기는 늘 이런 선에서 맴돌았다. 순미는 아직 그 남자에게 연민을 두고 있는 듯 했다. 내게는 그렇게 보였다. 적어도 그 남자에게서 그녀가 아닌 내게로 카드가 날아오기까지. 첫 번째 카드 이후 뜯어보지 않은 카드가
장롱 서랍에 쌓여갔다. 우리가 뜯어본 첫 번째 카드의 내용은 그가 전에 순미에게 보냈던 카드 내용과 글자 한자 안 바뀐 그대로였다. 그녀의 이름 순미에서 종이라는 이름만 바꾸어 쓰고 있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이 무슨 날벼락일까? 그 남자는 정말로 완전히 돌아버린 것일까? 나는 차라리 웃음이 나왔지만 순미는 참아내기에 전전긍긍하는 것 같았다. 어디다가 너까지 함부로 우리를 농락하는 거지. 용서 못해. 이건 절대로. 그녀는 분노했다. 그놈에게 가서 실컷 때려줄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든든한 집안 아저씨나 오빠나 50 동갑인 그녀와 나 두 여자가 앉아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우스워 우리는 한동안 허리를 잡고 웃었다. 미친 사람이야. 미친 것이 확실하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리가 있겠니? 그렇게 화를 낼 필요도 없어. 1년이란 세월 동안 오래오래 잠을 자며 긴 꿈을 한바탕 꾼 셈 치면 그만이지. 더구나 누가 뭐래도 그 시간에 그렇게 행복감을 맛보았다니 결국 좋았던 거지. 그가 바로 이런 사람이니까 네가 말하는 그런 행복감을 맛보았던 게 아닐까? 차라리 한바탕 미친 쪽이 낫지 않아? 하늘의 공간 속으로 회색 안개가 짙게 번져갔다. 그 구름은 추억의 장을 한 장씩 벗기는 듯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한 장씩 제끼는 듯 했다. 그 제낌이 없으면 지금이 과거인지 미래인지 꿈인지 현실인지 허위인지 진실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듯 했다. 이상한 혼돈이 계속됐다. 어느 날 롯데 호텔에서 느닷없는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의 낯선 목소리는 내 이름을 찾고 있었다. 미국에서 꽃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때 그녀의 곤혹스러워하는 표정, 그런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도 전화는 10분 간격으로 다시 몇 번이고 걸려왔다. 모든 방법이 어쩌면 이렇게도 똑같을까 중얼거리며 그녀는 방으로 달려가서 장롱 서랍에 있는 뜯어보지 않은 그의 카드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다. 카드들은 전에 그녀에게 보냈던 것과 글자 한자 안 바뀌고 모두 똑같았다. 카드 그림조차 똑같은 것이었다. 한 묶음 사둔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내게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라고 결연한 의지가 담긴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그 남자와 살아봐서 아는데 지금 네 의사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어딘가에 약혼식을 준비해 놓고 너를 데리러 나타난다. 그 사람은 지금 네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 내가 늘 네 얘기를 했거든. 이제 다시 나타나주어 고맙다고 한다고. 네가 편지한 얘기를 내가 늘 해주었거든. 그리고 우리 어린 시절부터의 모든 얘기를 다 했지.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가 끊이지 않듯이 그 남자하고도 얘기가 끊이지 않았어. 그 남자 마음속에 충분히 그런 발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더구나 네가 결혼을 안 한 여자고 하니까 친척 노인 돌봐드리는 일만 끝내면 언제고 너도 미국으로 불러 같이 살자고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즈음도 이런 기막힌 사랑이 있다고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꾸지 못하는 성미야. 여자들이 싫다고 거절하는 소리를 네 하는 소리로 알아들으면 된다는 둥 자기대로의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은 세상이 무너져도 못 바꿔.
정말 이상하지. 정말 이상한 사람이지. 그렇지만 내가 전화를 한다는 건 그 사람 방법대로 놀아나는 게 되지 않겠니? 오히려 묵살이 낫지 않아? 미친 사람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하기보다 한 수 위여야 하지 않을까? 나는 무조건 내키지 않는 전화를 걸어보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것은 그녀의 방법이지 내 방법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문을 조용히 닫고 현관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목소리를 내어 연극 대사처럼 우선 연습했다. 가장 험악하고 냉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몇 번이나 옥타브를 낮게 가다듬었다. 나 종희입니다. 카드 받았어요.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제발 꼭 정신병원에 가보시라고요. 할 말은 오직 이것뿐이에요. 나는 다시 대사를 간추렸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뒤 그녀가 적어준 종이를 보며 다이얼을 돌렸다. 종이? 종이씨? 안개 속을 헤집는 듯한 그의 전화에 대고 나는 준비한 대사만을 외우고 끊어버렸다. 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그는 흥분하고 있었다. 정신병원에 갈 사람은 그녀와 나라고 말했다. 당신네들 무엇이라고 얘기를 시작하는데 나는 다시 끊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화가 끊어지지도 않았다. 수화기 속에서 계속 날뛰는 듯한 그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할 수 없이 전화기를 내려놓은 채 방석을 덮어두었다. 그녀가 들어와 있었다. 두려웠다. 어떤 혼란 속으로 그녀와 나는 함께 빠져들어갔다. 우리에게 무슨 엄청난 잘못이 있어 인생이 이렇게 장난질처럼 오는가. 열린 현관문으로 보이는 산의 푸르름은 검푸른 덩어리로 전진하고 있었다. 창으로 바람이 요동쳐댔다. 그녀는 달려가서 창을 닫고 또 달려와서 현관문을 닫았다. 집안은 더할 수 없이 고요하였다. 엄숙한 침묵이 흘렀다. 무엇인가가 바뀌어 가고 있었다. 새로운 현실이 돋아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비는 몇 날 몇 밤을 끊임없이 내렸다. 한강 수위는 위험 수위를 넘고 둑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댐의 수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지칠 줄 모르고 비는 쏟아져 내렸다. 비는 무겁고 칙칙하고 하늘엔 구멍이 뚫려 비의 무게를 막을 길이 없었다. 장대비가 오다가 실비로 바뀌고 잠깐씩 비가 멈춘 사이로 바람이 광포하게 불었다. 집안은 바람의 통로 같았다. 바람은 시간을 초월하여 옛날에서 지금으로 불어오고 있었다. 그녀와 나는 우산을 받고 장을 보러 나가고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려보고 오이지에 앉은 백태를 떠내고 소금물을 다시 끓여 부었다. 마늘 장아찌의 간장도 다시 끓였다. 그녀는 두고 온 아들에게 국제 전화를 했다. 아들은 여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길이라고 말하며 오늘이 그들이 만난 지 2주년 되는 날이라고 엄마의 재혼보다 우리의 연애가 더 길다고 웃으며 말했다. 10여 년 전 그녀의 집에 갔을 때 저녁 무렵 부엌 식탁에 앉아 구슬을 깨다가 눈물을 훔치던 그녀 모습이 이유 없이 떠올랐다. 그녀는 하염없이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구슬을 깨다가 눈물을 훔쳤다. 목걸이를 하나 꿰는데 10센트라고 하던가. 그녀는 목걸이를 꿰는 그
그 질긴 실에 쓸려 손바닥이 발처럼 갈라져 있었다. 목걸이 하나를 만들 때마다 구슬을 하나 둘씩 남겨두었다가 목걸이를 만들어 내게 주었다. 그녀는 나를 초청한 이유를 나중에 설명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게 된 것이 안쓰러워서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내게 그녀는 말했다. 친구 편지 속에 길에서 우연히 너를 만났다는 얘기가 있었어. 네가 너무 마르고 늙고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이 고달퍼 보였다고 했어. 어느 날 우연히 그녀의 옛 동창을 거리에서 만났다. 그날은 나 혼자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그녀가 온 것을 전했다. 그는 그녀가 온 것을 풍문을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근처 다방으로 갔다. 그래, 그렇게 좋아서 재혼까지 하더니 왜 헤어졌다는 거냐? 위대한 개츠비라고 종희 씨가 그렇게 말할 때부터 우스웠다. 그는 옛날 그대로 내게 반말을 썼다. 그도 50을 넘겨 머리는 희끗희끗해졌다. 그녀와 그는 학생 시절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으나 어떤 관계인지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다. 아마 가족 같은 관계였던 것 같다. 나는 할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속으로 할 말을 찾다가 돈을 한 푼도 안 준대요 라고 말한 후 그 말이 너무 힘없고 우습게 들려 실소를 금치 못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순미 생일에도요. 자, 당신한테 1000불 선물이다. 여기 넣어둘 거라고 1000불을 화병 속에 넣어 높이 장 위에 놓아두지만 그 돈을 결코 순미가 쓸 수 없대요. 말로만 생색을 낸 후 그 돈은 다시 그 남자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만대요. 그 방법이 너무 비열하지 않아요? 옛 동창은 무덤덤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 말이 그의 귓구멍으로 들어간 것 같지 않았다. 순미에게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해. 그는 입을 비죽거렸다.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그녀의 얼굴에 조명등을 들이대며 살피던 바로 그 연유를 따지고 있는 것이다. 헝클어진 실마리를 나를 통해 찾아보려는 듯 내 얼굴을 건너보았다. 그녀의 인생이 왜 순탄치 못하냐? 왜냐고요? 왜냐고요? 그리고 너는 왜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모습으로 그녀가 2번씩이나 하는 결혼을 한 번도 못해 아이도 남편도 없이 남의 친척 노인이나 살피며 늙어가냐고요? 나는 뜻밖의 눈물이 나왔다. 절망스러웠다. 드디어 내 입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행복 때문이지요. 행복에 대한 확신 때문이죠. 아니, 절망 때문이지요. 행복이라고 그녀는 내게 말해요. 그녀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매일 내 귀에다 소근거려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떨어져 앉아 생각하니 소근거린 것이 아니라 절규한 것 같아요. 순미는 행복하다고, 행복해야만 하다고 절규해요. 아시다시피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얼굴에 흉터가 있고 고아였지요.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거나 다름없지요. 그녀가 그렇게 행복을 찾으려는 것은 불행의 그림자 때문일 거예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무엇인지가 어긋나 버려요.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우리는 살아가지요. 조금 더 순미 얘기를 해볼게요. 모든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실은 가장 큰 문제지요.
그 남자와 같이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난 후면 1센트라도 순미 주머니 속에 남아있을까봐 그렇게 따지고 든대요. 처음에는 왜 자꾸 주머니를 뒤지려 하는지 짐작도 못했대요. 순미는 자신이 하던 일, 접시에 그림 그리기를 재혼 후에도 하고 있었지만 그 돈은 아들아이 학비 충당을 해야만 했으니까. 그리고 그들 집의 냉장고는 텅텅 비워둔 채 남의 집 냉장고는 그득그득 채워준대요. 그녀가 아이와 혼자 살 때는 그녀 집 냉장고를 그득그득 채워주었고 그녀에게 하루가 멀게 카드와 꽃다발을 보냈지요. 아들 아이를 데리고 나가 책과 레코드를 사주었고 맛있는 것들을 사주었지요. 그 남자는 가게 옆에 붙은 창고를 개조해서 살면서 침대 하나, 책상 하나뿐, 입는 옷도 한두 벌 정도밖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대요. 그는 남을 위해서는 돈을 쓰고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 먹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므로 성자 같은 사람이라고 그녀가 늘 편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 그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부부란 일심동체이므로 그녀 역시 자신과 같기 때문이라면서 그녀는 그 남자가 끓여주는 밥을 조금씩 먹는 대신 집안일도 여자에게 시키지 않고 대부분 다 자기가 한대요. 남의 집 냉장고를 채워주기 위해 함께 슈퍼마켓으로 가야 했으며 남의 자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해야 했고 심지어 남의 집에 가서 세탁을 하기까지 했어요. 남을 도와야 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그런 고달픔쯤 얼마든지 이겨냈었지요. 저절로 울음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도 그것을 삼키고 행복을 향해 전진하려 애썼지요. 사랑하는 식구들을 두고 왜 전부 남을 향해야 하나 하는 이해 못할 부분 때문에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늘 같이 산보를 다니고 무엇든 가르쳐 주려 애쓰고 무엇이든 함께 생각하고 느끼기를 원했어요. 버릇처럼 늘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녀는 그렇게 제2의 인생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그뿐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아니지요. 인생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건가 봐요. 확실히 인생에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없어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그녀를 가차없이 흉보았어요. 그것도 그녀가 없는 사이에 화장실에 갔거나 주인을 도와주러 부엌에 간 사이 그 사람은 늘 자기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읊기 좋아해요. 그것을 말리려 해도 듣지 않고 말릴 수도 없어요. 그 스토리를 읊는 사이 누구 하나 말창견으로 끼어들 틈도 주지 않아요. 젊었을 때 그 집 담을 뛰어넘었던 여자를 자신이 어떻게 찾아 다시 만나 결혼했느냐 하는 것으로 그는 스스로 그 스토리 속에 들어가 자기 도취 속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얘기를 하던 그 자리에서 그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새에 사람이 돌변하여 딴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얘기 속에만 있는 줄 알았던 이런 사랑도 있다니 하고 부러워하며 듣던 사람들은 금방 그녀 흉을 보는 그와 심리적으로 한편이 되어 그녀의 흉을 즐기는 거지요. 내 얘기는 끝도 없이 이어져 나왔다. 다만 입을 열어 소리를 내지 않을 뿐이었다. 삶에는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녀는 왜 그 수준을 무너뜨리며 주머니 속을 검열당하면서 살았을까? 그 남자가 항상 똑같은 그림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결혼 전
왜 간과했을까? 그 엉터리 같은 장난질에 그녀는 왜 휘말려 들었을까? 그녀 역시 미쳤던 걸까? 그 남자는 우리가 미쳤다고 오빠가 말했다. 그녀의 옛 동창과 나는 다방 앞에서 헤어졌다. 물방울이 튀어오르는 거리를 우산을 쓰고 우리는 서로 더 볼 일이 없는 사람처럼 각기 다른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옛 동창과 다시 만난 것은 그 며칠 뒤다. 이번에는 그녀도 함께였다. 두문불출하던 그녀가 옛 스승의 저녁 초대에 떠나는 인사 겸 갔더니 거기 그녀의 옛 동창도 와 있었다. 그날 저녁의 일을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겠다. 다만 그녀의 가발이 벗겨지던 얘기를 하고 싶다. 그 순간의 모험과도 같은 이상한 체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화 도중 스승은 그녀의 머리에 대해서 얘기했다. 머리를 너무 덮어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단지 스타일일 뿐이에요. 내가 말했다. 이마를 너무 내리덮었어. 이마를 좀 올려봐라. 이렇게 갑갑하지 않니? 보는 사람이 다 갑갑한데. 그녀는 유머러스하게 스승의 손을 피해 자신의 머리를 가만 놔두라는 몸짓을 지었다. 스승이 그녀의 이마에 들이운 머리를 걷어 올리려고 손을 가까이 가져갈 때 그녀에게서 떨어진 자리에 앉아있던 나는 마음이 급하여 몸을 일으켰다. 어떻게든 달려가서 막아줄 심산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아주 잘 막아내었던 것이다. 여러 소식들이 오갔다. 몇 사람이 노래도 불렀다. 밖에는 비가 오고 있었다. 열어놓은 창으로 비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있었다. 술이 거나해진 스승은 손을 올려 옆에 앉은 순미의 이마에 들이운 머리를 거두었다. 눈 깜짝할 사이였다. 말릴 틈도 없었다. 나는 벌떡 일어섰으나 그녀의 가발이 벗겨져 방바닥에 떨어진 뒤였다. 좌석은 뒤늦게 조용해졌다. 한 순간이 흘렀다. 가발을 쓰기 위해 속의 머리를 꽁꽁 동여매고 있던 그녀의 모습은 터진 럭비공을 꿰맨 것 같았다. 그녀는 얼굴의 흉터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한동안 망설이듯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반사적으로 떨어진 가발을 줍거나 숨을 곳이 없어 몸을 움츠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가릴 곳도 가리울 수도 없었다. 오히려 일어선 채로 있는 내가 숨을 곳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떨어져 있는 가발을 주었다. 그 몸짓은 슬로우 비디오의 영상처럼 매우 느렸다. 그녀는 가발을 주워 가지고 나가더니 조금 후 다시 가발을 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다.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수습하였는지 모른다. 무엇이 이토록 회복될 길 없는 수치스러운 상처로 되돌아오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여러 사람 앞, 더구나 옛 동창까지 있는 자리여서라는 그런 지적은 극히 사소해 보였다. 그것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 그녀의 삶을 지배해왔고 내 삶을 지배해왔으며 모든 사람의 삶을 지배해온 어떤 것에 대한 무궁한 아픔이었다. 무엇을 숨기려 했는가? 무엇을 두려워한 걸까? 무엇 때문에 발광을 하다가도 삶에게 시치미를 떼는 것일까?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시든 꽃밭이 보였다. 토르륵 토, 토르륵 토.
도토리가 떨어지면서 도토리 집에서 빠져나와 뒹굴었다. 새벽녘 노인의 방으로 가다가 그녀의 방 안에서 잠시 머물러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떠나기까지 그 후의 며칠을 우리는 몇 가지 쇼핑을 위해 단 한 번 외출했을 뿐이다. 그녀는 되도록 물건을 사지 않았고 나는 사라고 강요하다시피 하여 그때마다 실랑이를 벌였다. 그녀와 나는 길에서 서로 소리쳤다. 그녀는 내가 너무 간섭하여 빨리 어서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까지 구두 한 켤레 가지고 왜 그러는가, 왜 고집 피우는가, 무엇 때문인가 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칠이 벗겨진 헌 구두를 신고 비에 젖은 거리를 걸어갔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며 소리쳤다. 그녀의 행동에서 이국 생활의 고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떠나기 위해 짐을 꾸렸다. 비행기 회사에서 확인 전화가 왔다. 우리는 트렁크를 들고 거리에 나섰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다. 수속을 마치고 공항 로비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뽑아 마시며 오랜만에 비갠 하늘을 바라보았다. 비가 개어 있었다. 공항의 시멘트 바닥 위로 펼쳐진 저쪽 하늘에 수많은 빛의 선을 그으며 해가 돋아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행기에서 읽을 책을 사기 위해 사람들 사이를 헤쳐 칠이 벗겨진 헌 구두를 신고 판매대로 갔다. 그녀가 책을 사는 유리벽 저쪽으로 은빛 날개의 비행기가 소리도 없이 떠나가고 있었다. 그녀가 타고 갈 비행기에 탑승을 알리는 아나운서 멘트가 확성기를 통해서 들렸다. 그녀가 책을 사들고 오자 곧바로 우리는 탑승자 줄에 가서 섰다. 그녀가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내 귀에 대고 말했다. 가만히 있어봐. 나 아무래도 가발을 벗고 가야겠어. 여권에 이름이랑 주소가 불분명한데 외국에서는 남편 성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2번이나 바뀌었고 어쨌든 이상하게 되어 있어. 저쪽에 입국 절차가 꽤 까다로운데 잘못 가발 쓴 것을 알면 수상히 여길까봐. 그녀는 들고 있던 비행기 표와 여권을 내게 맡기고 화장실 쪽으로 갔다. 나는 그녀가 겁을 먹는 게 우스워서 혼자 웃으며 여권을 무심히 열었다. 50세, 신장 160cm, 국적 미국. 여권 속에서 그녀의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기이한 감정에 젖어들었다. 그것은 마치 늘 만나는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가 소지품을 두고 가 그 소지품을 발견하고 속을 무심히 열어볼 때와도 비슷한 심정이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새로이 확인되는 삶의 모습을 그 소지품 안에서 보고 갑자기 생소하고도 측은함을 느끼게 되는, 아니 그보다 조금 다른 감정, 내가 잘 아는 내 분신과도 같은 그녀가 그렇게도 객관화되고 일반화되어 거기에 있다는, 바로 그런 객관화된 모습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화장실에 갇혀도 꺼내줄 사람이 없을지 모르는 50의 동양인 여자로. 잠시 후 그녀가 가발을 벗고 나타났다. 그녀는 내게 여권과 비행기 표를 받아주고 탑승구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뒤돌아보았을 때 나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모르는 채 급히 잠깐 하고 내 속에서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녀는 약간 망설이는 몸짓으로
내게 뒷모습을 보이며 탑승구 안으로 들어갔다.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그 뒷모습은 아직도 두려워 집으로 숨어들려는 듯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도 낯익었으며 그녀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어디로 데려가 다오. 내가 맞게 보았을까? 두려우면서도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걸어갔을까? 아니면 그녀가 그러기를 내가 바랐던 것일까? 아니, 그보다 그녀를 통한 내 삶에 대해 오직 나 스스로를 향해 한번 간절히 그렇게 부탁해 본 것일까?